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지난 4월 연저점 대비 7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90.03포인트 급등한 3,941.59로 마감했는데요. 종가 기준 3,900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꿈의 영역으로만 불리던 코스피 4천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지금 랠리를 이끄는 힘은 무엇일까요? 견조한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는 펀더멘털 장세일까요? 아니면 풍부한 유동성이 밀어올린 유동성 장세일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코스피 상승세를 이끄는 동력, 경계해야 할 변수나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국내외 거시경제와 정치분석에 정통한 윤지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경제 이슈의 핵심을 명쾌하게 진단해 주는 분이죠. 차영주 와이저 경제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내 말씀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고 답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개미 투자자분들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코스피는 드디어 장중 3,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3,941.59로 장중에 3,951.07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먼저 두 분은 지금 상황 총평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대세 상승장 불장으로 봐야 될까요, 차 소장님? 일단 뭐 대세의 상승 초입인지 아니면 뭐 중간에 와 있는지 그거는 좀 지나봐야 알긴 하겠죠. 하지만 대세 상승 중에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세 상승 중인 것은 맞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대세 상승이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간단하게 총평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추세가 뚜렷합니다. 상승 추세가 상당히 뚜렷한 장세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투자들 중에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충분히 감내하겠다라는 분의 수익률이 좋다라는 것을 봐서는 주식시장이 상승 중에 있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세 상승장이다. 윤지호 평론가께서 보시기는 어떤지요? 그렇죠. 상승장인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초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그래도 가늠자를 갖고 싶어야죠. 가격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PBR로 과거의 역사적 고점이었던 1.3배를 지금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밸류로 뭐 아주 싸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물론 그러한 PBR이 더 정당화되기려면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더 기업이익이 좋아지고 우리가 올해 계속 기대감으로 반영되어 온 결국 거버넌스 개혁이 뒷받침된다면 예. 뭐 PBR이 2배도 갈 수 있고 미국처럼 갈 수 있겠지만 당장 뭐 그게 가시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거 좀 상승이 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가치의 방향을 봐야 되거든요. 투자할 때. 우리가 정확히 숫자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방향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건 분명합니다. 이익의 흐름이 좋은 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전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포지션.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으로 경계가 생기면서 그 틈새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이 그 방향이 상당히 주식시장에 우호적이다. 그래서 우호적인 건 분명하지만 무조건 뭐
주식시장이 지금부터 초입이니까 지금부터 저기서부터 뭐 몇천 포인트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윤평론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PBR을 봐라. 자산 비율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더 올라갈 여지를 우리가 그냥 그저 낙권론으로만 볼 수 있겠느냐. 또 주식이라는 게 언제 또 상투를 털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점도 잘 봐야 된다는 얘기는 차 소장님. 여하튼 지금 슝슝 올라가는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대장과 2대장이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예, 반도체 효과를 무시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반도체만 올라간다 그러면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조선, 방산, 원전, 전선이 좀 섭섭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가 시장을 분위기를 힘껏 달아오르면서 하이닉스 기준으로 거의 100% 올랐어요. 그럴 정도. 그러니까 25만 원, 26만 원부터 출발했다라고 보면 본격적인 시세 상승이 지금 50만 원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예. 2배 가까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거든요. 삼성전자도 우리가 6만 전자서부터 올라왔으니까 꽤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그런 사이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그렇게 그 이상 올라간 주식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선물 세트 같은 경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섹터들이 현재 시장을 이끌었고 또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시장이 이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 시장을 이끌려면 뭐가 필요하죠? 고객위탁금 75조. 어마어마한 수치가 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시장을 이끌었다. 그중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워낙 반도체를 신경 쓰다 보니까 반도체가 하나의 눈처럼 보이지만 시장의 주변적인 여건들이 상당히 토대가 굳건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윤평론가께서도 정말 리서치 센터장도 하시고 산재수준을 다 겪으셨지 네. 않습니까? 이런 반도체의 맹질주 이전에도 있었던 현상입니까? 뭐 반도체의 맹줄주가 이전에 있었다고 해서 반복되지는 않을 거고요. 예. 뭐 새롭다고 해서 이게 멈출 이유도 없죠.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반문해야 되는 거는 현재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거는 그 빅테크 AI 투자가 KPX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9월서부터 시장이 더 폭발적으로 이게 올라왔던 배경은 결국 생각보다 각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엄청 늘릴 수밖에 없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반도체도 되는 거고 뭐 전 변압기도 되는 거고 심지어 최근에 ESS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투자에 관련된 것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시장에서 뭐 트럼프의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출렁이었 때마다 그때마다 기회였어요. 그래서 반문을 던져야 되는 게 뭐냐면 좀 4월 이후에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무역이 잘 돼서 이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AI KPX 투자가 늘어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다음 주에도 저희가 여기 앉아서 지금 아까 1.3배를 얘기했지만 뭐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지금부터 더 4,200, 300 갈 수 있는 거는 다음 주 29일이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다 실적 발표예요. 30일 되면 애플과 아마존의 발표가 있어요. 아마 KPS 가이던스로 올리는 시그널이 나오면 또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결국 투자 사이클이 이끌고 있고 이 투자 사이클이 끝난다는 의미는 결국 KPX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꺾일 때 이게 무너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징후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뭐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무역 노이즈일 때마다 기회가 되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한 가지 좀 덧붙이면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반도체가 주도했던 시장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반도체가 주도했던 시장이다라기보다는 저는 질문을 좀 바꿔서 특정 섹터가 시장을 이끌었었던 경우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면 우리가 비근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2010년대에는 차화정이 시대를 이끌었었죠. 차화정 같은 경우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 수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만 중국이 그때 8% 성장을 했을 때니까 코끼리가 뛰어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8에서 10% 정도 성장하면서 중국 수출에 비해서 차화정이 올라갔었죠. 자, 2015년으로 돌아가면 우리 그때 당시에는 제약바이오의 시대였었습니다. 한 3년 동안. 그때는 뭐 실적에 어떤 기반했다라기보다는 고령화 테마, 다들 이제 나이를 먹는다라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올라갔었죠. 동학개미운동 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것은 삼성전자, 카카오 같은 기존 주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과 잘 접목이 됐었던 그런 섹터들이었었어요. 그런 것들이 올라갔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휘날리를 날렸었던 것이 2차 전지의 상승. 그러니까 특정 업종이 시장을 이끌었던 사례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드렸던 수출이 잘 되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섹터들이 그때보다는 조금 다변화됐고 있고 특정 뭐 중국이라든지 어떤 한 군데에 몰입돼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장의 모습은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윤세태 장님도 또 차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라갈 때는 일단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산업 분야가 섹터가 있는 것이고 아까 KBX 말씀하셨던 대로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지난해 우리가 주식시장이 뜨뜨미징을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글로벌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 있고요. 아하.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매크로하게 봤을 때 매크로를 보는 이유는 주가라는 게 결국 EPS 곱하기 PEI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기업의 이익에다가 얼마나 멀티플을 줄 것인가. 예. 이 멀티플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에 물론 이야기, 내러티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결국 유동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동성이라는 게 과거에는 좀 전 세계 경제에 협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미국이 돈을 풀면 다른 나라는 돈을 잘 안 풀려고 하고 뭔가 좀 전체적인 돈의 양을 좀 조절을 많이 해왔었어요. 서로 경제가 서로 돕는 관계였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위기가 터지면 뭐 코로나나 금융위기나 이런 게 터지면 그때 다 같이 돈을 풀어서 세계 경제를 살리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벌어지면서 경제가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눠지기 시작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도 옛날에는 싸게 중국에서 생산해 오면 됐었는데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야겠으니까 생산 시설을 만들어야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돈 달라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뭐 LNG 터미널만 만들려도 돈이 많이 들고 중국도 이제 자기 물건을 팔 데가 없으니까 구조 조정도 하고 또 소비에 돈을 쓰고 이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인플레에 대한 해지로서 금도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또 주식도 올라가고 반면에 가장 그러한 돈의 양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게 바로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안전자의 지위도 잃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결국은 돈이 풀렸는데 그때 이제 한국을 본 거죠. 전 세계에서 상당히 싸고 또 글로벌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속에서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보이는 거 대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눈에 띌 수밖에 없고 저평가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우리가 퀀트라는 영역이 있는데 보통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정해요. 팩터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이즈입니다. 규모.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거는 약간 하부적인 거예요. 사이즈를 무엇으로 가져가냐가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사이즈 이펙트가 매우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대형주가 중소형주를 압도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 이거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상당히 앞으로도 더 진행될 수가 있다. 이거는 좀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많이들 꼭 미리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 윤풍당 근데 말씀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 소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오히려 공격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얻고 있다는 게 유동성 장세의 또 특징이고 경기 방어주는 오히려 주춤하는 모습인데 자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분인데 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HBM이 지난해까지만 주춤하다가 이제는 애플로도 활로가 있고 또 이 테슬라 쪽으로도 활로가 있고 자 결국 AI 반도체 훈풍이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 쌍끌이 한다고 봐야 될까요? AI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쌍끌이는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구분은 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했었던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그보다 더 많은 12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올 여름부터 기대했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이제 방송에 출연하신 분들이 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때 5조 미만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3분기 때는 10조가 넘을 것 같다. 삼성전자 이제부터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텐데 잘 오르진 않았었을 거예요. 그게 6만 원에서 7만 원 언더인데 결국 외국인들이 이제 뒤늦게 반응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가이던스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급이 좀 뒤늦게 붙었다라는 분들을 말씀드리겠고 예.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는 3분기 때가 원래 성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4분기에서 1분기로 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삼성전자는 두 가지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HBM에 대한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이제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 거고 실적이 과거의 그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3분기에 성수기를 찍고 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실적이 스무스하게 내려와야 돼요. 완전히 확연하게 이런 사이클을 그려버리면 높낮이가 있는 사이클을 그려버리면 삼성전자 주가는 펀드멘탈로 간다기보다는 수급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하. 그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위아래로 나오는 변동성이 아니라 무조건 우상향하는 기하곡선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보시는 분들은 무엇을 보냐면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 분기당 40%씩 증가하고 있는 건 되는데 40%에서 38%로 떨어지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꺾인 거 아니야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지금 성장률이 가파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라고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아 보이지만 지금 속내는 HBM이 주력하고 있는 하이닉스와 지금 HBM을 이제 도전하고 있고 레거시 반도체의 몫이 더 큰 삼성전자는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다소 다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민감한 이슈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SK 하이닉스에 더 긍정적인 점수를 주셨거든요. 윤지호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더 좋죠. 지금 주가 흐름 보면 그게 더 오른 건데 일단 미국의 AI 사이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픈 AI와 어떤 엔비디아 비즈니스 생태계가 미국이라 보면 우리가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대만, 미국 향 수출이 이쪽 생태계에 편입되는 거거든요. 그게 과거에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거의 30%까지 왔어요. 많은 분들이 결국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어느 쪽으로 이 물량이 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쪽이 커졌으니까 하이닉스가 좋아진 거죠. 그리고 레거시와 좀 달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좀 내려왔죠. 물론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지금까지 하이닉스가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삼성전자가 또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HBM 외에 다른 부분에서 강점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키옥시아가 매우 주가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거시 쪽들이 좋은데 디램이나 낸드 쪽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략 뭐 디램 이스테이체인지 기준으로 아까 출처를 말씀하라고 하셔서 그러면 낸드 같은 경우에 한 마이너스 한 8%? 이 정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쇼티지 뭐 비율을 보면 공과수연 마이너스 6에서 8% 정도 디램도 그렇고. 근데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과거에 이런 사이클이 오면 그냥 증설했었어요. 그러니까 증설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설을 할 거다고 보는 분들은 결국은 소부장 업체들이 막 땡겨 오른 거죠. 지금 결국 될 거야. 정부에서 밀어줄 거야 하는데 실제 실적을 까보면 지금 벌써 몇 군데는 비트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인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레거시 쪽이 좋아져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도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실제 꺾였던 이유는 결국 증설을 했는데 아직까지 징후가 없어요. 그게 하나 강점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원래 삼성전자 하면 가장 어쩌면 답답한 영역 중에 하나 파운더리라는 게 있어요. 네, 시스템 반도체. 저는 저번에 이제 뭐 손정희 의장의 어떤 투자 발표도 놀랬지만 최근에 머스크가 삼성전자와의 소위 파운더리 상당히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파운더리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에 공장이 있다는 소위 테일러 공장이잖아요. 텍사스입니다. 네. 그 공장이 결국은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가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미래에 만들어질 현금 캐시플로우를 지금 땡겨와서 비교해 보는 게 투자예요. 그러면 매출이에요. 그게 현금이라는 건 결국 매출인데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도 매우 매력적인 단가에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시장을 아까 상당히 좀 막히지만 결국 위로 열린다고 보는 이유는 결국 숫자가 받침되는 거는 결국 이런 반도체인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결국 현금 흐름이 창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매력적이다. 단 어쩔 때 좀 경계하셔야 되냐면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규모 증설을 한다. 이런 게 나오면 반도체 가격이 꺾이겠죠. 아하. 오히려 그런 뉴스가 나올 땐 조심하시지만 지금은 그런 징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네. 투자자분들도 또 오늘 방송을 많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차 소장님 네. SK 하이닉스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왜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데에서는 그게 개인 연구원의 의견인지 네. 자꾸만 나오는 보고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정확한 건 알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일단은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센터장까지 하신 평론가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애널리스트의 하나의 의견이죠. 네, 그 의견이니까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논리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논리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을 딱 도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근데 AI 거품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앞으로 많은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 엔비디아의 GPU하고 SK하이닉스의 HBM을 따라잡기 위해서 심지어 중국은 자체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간 따라잡겠죠. 뭐 따라잡을 것이다라고 따라 안 잡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작년서부터 따라잡는다라는 얘기가 어마무시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여 가까이가 지났습니다만 오히려 두 회사의 독주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론을 펼치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얘기는 충분히 우리가 소방수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절대적인 투자관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평론가께는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른바 AI 반도체, 물론 우리가 더 들어가면 소재 부품 장비도 있겠습니다만 이 고고싱 행진,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언제까지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몇만 전자까지 갈까요? 제가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 장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동력을 지위를 잃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은 결국 미국이 아까 말씀했던 AI KPX 투자가 있고 또 하나 매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IT 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결국은 오늘 태양광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중국이 결국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에는 중국이 지방부채 정부 구조조정을 엄청 했었거든요. 예. 근데 2025년부터는 산업 딜레버리징을 엄청 하고 있어요. 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최근에 케미칼 주식 막 올라오는 것도 중국 쪽에서 막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장황히 말씀드렸냐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데 반도체 쪽 가격 돌아선 계기는 6월 달에 중국에서 DDR4 생산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구조조정을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불리했던 거 이제 조선이고 뭐 여러 우리 산업들은 중국이 저가 제품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결국 중국이 결국 보조금도 폐지하고 구조조정 하니까 우리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산업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디스플레이 산업도 거의 문 닫는 줄 알았는데 올해 흑자 전환합니다. LG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중국 업체가 다 잠식해가고 있었죠. 물론 우리가 애플에 납품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보안 이슈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이제 막 카메라 모듈 한국 거 써야 돼요. 이노텍 같은 거 뜨는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이클의 핵심을 반도체 하나만 보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엔 결국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AI에서 하다 보니까 엄청 돈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패권 전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라서면서 그 제조업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 한국이네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은 자체가 오버캐파가 돼버렸잖아요. 팔 곳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은 구조조정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외에 케미칼, 광학기기, 화학 뭐 이런 쪽들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재 장세에 깔려 있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해당되는 게 한국의 사이즈가 큰 대표 기업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마음의 안정이 더 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만 저한테 반도체가 얼마까지 가야 이상이 갑니까 하면 그 답은 잘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더 좋아질 거를 보고 있지만 제가 예언가처럼 여기서 뭐 얼마다 이런 소위 예언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저한테 대형주들이 외국인 투자자 내지는 이런 밸류의 방향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냐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조업 섹터별로 대형주들을 좀 유심히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지금 제가 많은 분들이 지금 지수에 자꾸 연연해 하시는데 그럴 시간에 어쩌면 한국의 대표주들 중에서 중국으로 인해서 소위 피효과가 중국의 공급 축소가 나오는 피효과가 있는 것들 그 애널리스트 자료들 그 목표가만 보시지 말고 그 내용 중에 그런 표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뜯어만 보시면 매우 많은 영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오늘 핵 꿀팁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밸류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J-밸류업을 벤치마킹해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의 이 가치를 더 고양시키는 방법으로 이른바 시작됐던 것이 연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차 소장님, 효과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효과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효과라는 것은 본질적인 기업의 밸류를 바꿨다라기보다는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시발점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전체적으로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 조건은 됐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상법 개정안하고 세법 개정안으로 되는 거죠. 세법 개정안은 최근까지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연말 이제 다가오지만 대주주 양도세는 이제 50억으로 결정이 난 것이고 상법 개정은 2차까지 이제 되고 3차가 남아 있습니다. 3차는 이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 주주 왜 이제 감사 임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결국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이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였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상법이라는 것들이 기업 위주였었다라면 많은 투자자들이 원했었던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가 너무 대주주 위주였었다. 라는 부분들이었었죠. 우리가 이제 그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보면 대주주 충실 의무가 아니었었는가라고 봤었습니다만 이제는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도 나도 이제 기업체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좀 높일 수가 있고 감사임원 선임이라든지 이런 집중투표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약간의 비판도 있었어요. 너무 일본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일본이 갑자기 이것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니냐라고 보긴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고 제가 이제 필요 조건이었다라고 하고 충분 조건이라고 때 얘기를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에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EPS와 PR과의 관계라면 우리가 PR을 높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높이는 데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EPS가 늘어나는 게 결국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EPS를 늘리는 요소는 아니에요. EPS를 아무리 자산 소각을 한다 그래서 EPS가 늘어나는 요소는 아니고 주가순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다. 부분은 아니고 그 대신 기대감 우리가 이제 밸류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PR적인 요소는 충분히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듣자면은 이제 기대감은 높아졌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K 밸류업이 효과가 있느냐? 상당히 경제방송에서는 상당히 또 K 밸류업 또 테마주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윤평론가님 무엇이 여기에서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맹점을 떠나서 밸류업과 상법 개정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와 비교는 적절치 않아요. 이건 상법 개정이기 때문에 매우 큰 진전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결국 글로벌 헤지펀드에서 한국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던 딸들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요구했던 여러 조건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 번에 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되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뭐가 바뀌는 거냐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소위 거버넌스 개혁이에요. 거버넌스는 지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돼야 되는 거냐면 돈을 벌면 더 돈을 버는데 투자하거나 아니면 주주에게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중에 제일 별로인 기업이 유보만 하는 기업이에요. 유보만. 그건 성장이 안 돼요. 유보하지 말고 돈 되는 곳에 재투자해야 주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거버넌스들은 그런 소위 자본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기보다는 상당히 뭐 가족 자본에 활용이 된다거나 여러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막히겠죠.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죠. 그렇죠. 네. 그게 변한다는 건 외국인들이 굉장히 환영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게 단계별로 가는데 당장 또 우리가 이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거는 11월에 결국 국회가 열리고 법사위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아마도 소위 배당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배당 권리과세가 내려온다면 예. 그것도 매우 큰 혁명적 변화입니다. 배당 소득세를 분리하면 이제 세금이 그렇죠. 낮아지니까요. 결국 저는 우리 시장에서 아까 차 대표님께서 소장님께서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주가는 EPS 곱하기 PR로 볼 때 EPS라는 걸 그때 순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얼마나 현금을 만들어내냐 그 흐름을 본다면 방금 전에 제가 아까 그 우리나라의 큰 산업이 기회가 왔다. 그게 좋아지는데 멀티플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이러한 소위 거버넌스의 효율적인 자본 배치까지 부과된다면 시장이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에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가져가야 된다 봐요. 기본적으로. 근데 뭐 불편하시면 뻔한 것 중에 증권주가 있거든요. 증권주 중에 하나 정도는 뭐 중소형 증권주보다는 대형 증권주 중에서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불장이니까. 네. 그렇죠. 뭐 지수 좋아지지만 결국 장이 좋아질 때 돈을 잘 벌면 결국 배당 같은 재원도 상당히 커지는 프리캐시플로가 좋아지는 구조가 증권 산업의 특징이니까 이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차 선생님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피 지수 올라가고 뭐 코스닥하고는 완전히 또 뭐 일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또 반도체 잘 나가고 뭐 대형주니까요. 또 더구나 시총 1, 2위를 또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근데 또 다른 건 뭐가 있지? 뭐 이러면서 로봇도 있나? 2차 전지도 있나? 2차 전지가 한참 좋았다가 또 안 좋았던 상황도 있으니까 또 자동차 또 수출 관련해서 이 부분도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바이오 제약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2차 전지, 자동차, 바이오 또 로봇. 전체적으로 시장의 증시의 지금 주변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고객탁금이 75조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동학개미 운동 당시에 고객탁금이 65조였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신용장고가 26조로 증권사들 풀 베팅을 했었던 상황이고, 근데 지금 신용장고가 한 21, 2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장고가 낮다라는 게 그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나쁜 얘기가 아니라 좋은 거가 뭐냐면 신용이 풀로 차 있으면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요. 장의 변동성이 생길 때. 근데 신용이 풀로 안 찼다라는 것은 신용으로 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실탄이 있으니까요. 예, 실탄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 고객탁금이 동학개미 운동보다 10조가 더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 그다음에 조방, 원전이 주도주였는데 지금은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같이 올라가죠. 2차 전지가 처음 올라갔을 때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반도체가 쉬어지면 2차 전지가 올라가고 2차 전지가 쉬면 반도체가 올라가고 초반엔 좀 그랬어요. 며칠. 그래서 지금 같이 올라가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동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세 협정이 좀 끝나고 나면 에이펙 때가 이제 중요한 기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많은 기대감들을 좀 안고 있는 거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 이전 수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그다음에 임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좀 기대감인데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 양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EPS가 보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이런 기대감,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 자, 여기서 고객탁금 75조 플러스 새로운 유동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무엇이냐? 2차 전지 계좌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차 전지가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가까이 올라다 보니까 소위 이제 물리셨던 분들 오랫동안 이제 이차전지를 개인 투자들 좋아하니까 물리셨던 분들이 계좌가 동결돼 있었던 상태였죠. 손실나면 나는 안 판다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브로커리지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차전지를 이제 장기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차전지를 내가 좀 잘못 샀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금이 가까이 오니까 야 내가 이걸로 좀 안정적인 반도체로 가야 되겠다. 안정적인 뭐 전력기기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아지셨다라고 해요. 물량을 내놓고 네. 다른 섹터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또한 시장의 유동성을 새롭게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매매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은 특정 섹터만 가고 나머지 섹터들이 지금은 높낮이가 다르지만 그 높낮이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전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럴 때 윤 평론가께서는 또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또 리서치 센터장으로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이럴 때 이제 피터 린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종목에 투자하라. 근데 참 바이오라든지 양자라든지 또 이제 로봇 같은 거는 참 내가 알기가 어려워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투자 필요가 있을 때는 뭘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뭐 잘하시는 분들이 하면 되죠 그거를. 근데 이제 뭐 아까 피터 린치를 언급하셨으니까 예. 제가 피터 린치 참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말은 꽃을 꺾지 말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이 많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익이 좋아지고 분명히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그걸 빨리 팔아가지고 다른 것들이 덜 올랐다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겠죠. 지금 숫자가 좋아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분명히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원래 처음에 조선 원전 같은 게 있었고요. 그건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러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금융주들도 좀 있겠죠. 증권주들 좋아지고 그다음 반도체가 있고 변압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러한 종목들이 섹터별로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굳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소위 스토리텔링을 갖고서 주식을 접근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차 소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외국인들이 막 개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개인들의 거래대금 비중이 7월에 한 12%대였거든요. 8월에 한 17%까지 올라왔고 9월에 거의 19%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뭔가 아까 팔기 시작하고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결국 무엇을 살 것이냐. 저는 결국 뭐 개인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좋은 걸 갖고 싶겠죠. 누구나 인간의 욕망은 뭐 주변부에 있는 것보다는 대다수의 일반적인 개인분들은 결국 좋은 곳에 들어오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자꾸 종목의 범위를 넓히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아하. 지금은 결국 우리가 이미 드러나고 좋아진다고 했던 것들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낫고 그걸 어렵다면 굳이 들고 있으면 팔지만 않아도 된다. 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해를 도와드려야 되니까 윤평호께서는 안 팔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참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이러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왠지 팔고 싶거든요. 네. 차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이 마음의 결정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차 소장님? 저는 일단 지금 이제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듣기에는 저도 이제 동감하는 부분들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핵심주를 그 꽃을 꺾으면 안 되죠. 그 꽃은 그 물을 주면서 오히려 잘 피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추세를 저는 봅니다. 결국 우리가 그 기업의 그 주식을 결정할 때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냐 나쁜 주식이냐는 펀드멘탈로 보지만 이 주식을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전 차트를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펀드멘탈이 꺾여 있을 때 이미 차트가 저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추세 추종 전략이 지금은 저는 맞다라고 봐요. 개인 투자들이 가장 하기 쉬운 것. 추세가 살아있는데 내가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가는 부분들은 이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 그렇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역설적으로 템버거 소위 10배를 바라죠. 템버거를 가기 위해서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한다라면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내 마음의 불안감을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추세가 꺾인 걸 어떻게 하느냐? 주요 이동 평균선이 깨진다라든지 고점에서 30% 조정을 받으면 추세가 꺾인 거죠. 그러고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라면 추세 형성이 안 되고 있고 계속해서 소외를 당하면 오히려 잡초를 사는 게 아니라 잡초를 뽑아내야 되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매도를 해서 그 현금을 가지고 추세가 살아있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다. 한 달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한 달 전에도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으로 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전략이 오히려 계좌에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계좌에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윤평 의원님. 반장님 우리 리스크하죠. 지금 이렇게 올랐으면 다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뭐 조금씩 좀 막 크게 올랐을 때 전체 계좌에 한 10에서 15% 정도 현금 좀 만들었다가 또 밀리면 사고 뭐 이건 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모건하우젤이 했던 얘기인데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물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이 변동성이 커지냐, 얼마나 빠지냐 이게 아니라 어쩌면 내 감정이 그런 변동성을 뱉어내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 그게 스스로 다 달라요.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는 이 정도에 버티는데 정말 그걸 건들 수 있는 힘이 매우 약하다 내가. 그런 주식을 좀 줄였다 샀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개인이 다 다른 걸 아까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변동성이 나오면 어떤 분들은 도저히 그걸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오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올랐을 때는 좀 줄였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다만 좀 권고하고 싶은 거는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꾸 마음에 어떤 내성을 좀 가져가는 훈련이 되시면 장기적으로 기회를 잡았을 때 기회를 정말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내성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게 네.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지점이라는 거. 어쩌면 이번 강세장의 승패도 어쩌면 리스크 뭐 변동성이 얼마냐 예측보다 나의 내성의 강도를 스스로 알고 있는 분들의 차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코스피 4천 시대가 곧 열릴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의 궁금증은 바로 그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올라갈까 아니면 뒷걸음칠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2부에서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뜨거운 정시 코스피 4천은 현실이 될까? 또 그 변수는 무엇이 될까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윤지호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분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자, 코스피 4천의 목전에 있습니다. 차 소장님,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5천입니까? 4,500입니까? 5,500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5천 간다라는 어떤 이재명 시대의 5천에 대한 어떤 아젠다는 충분히 저는 달성 가능한 숫자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원하는 답은 어디까지 가느냐보다는 올 연말에 어디까지 가느냐.
내년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제 좀 궁금증이 있으실 그렇게 거예요. 말씀을 물론, 해주시고 예. 저도 이제 뭐 그거를 뭐 예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측이죠. 예측인데 제가 이제 원하는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지금 올 연말까지 4천을 안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천을 장중에 찍는 것은 의미는 별로 없고요. 4천을 더 이상 깨고 내려오지 않고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안착한 이후부터 지금 9만 전자까지 10만 전자까지 예. 온 거기 때문에 그게 자꾸 4천이 찍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을 주면 안 돼요. 이제 우리 4천은 안 내려간다. 이런 안정감을 좀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는 저는 한 4,500 정도까지 가주면 좋겠다. 4천에 4,500이면 불과 10%밖에 안 되는데 1년 사이에 10% 갖고 되겠어? 언제 5천 가겠어? 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살이 급격히 좀 쪘어요. 살이 급격히 찌다 보니까 등치는 커 보이지만 이게 비만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물살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5천을 바로 가면 거품이 많이 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비율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몸을 이제 헬스를 다니든지 아니면 뭐 다이어트를 하던 운동을 하던 단단한 몸매로 가는 지금의 몸과 단순하게 지방이 많이 낀 몸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내년 연말까지 4,500을 바란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 쏠림 현상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기업의 밸류에 대한 부분들,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가 다 원활해지면서 기업의 이익이 단단해진 4,500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내년에 4,500을 가겠고 올해는 연말까지 4천 정도에 안착하는 것만 해도 우리 증시가 레벨업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평론께서는 어떻게 보시면 내년 말까지 4,500입니까? 5,500입니까? 아니면 뒷걸음질 쳐서 3,500입니까? 참 이런 질문 드릴 때마다 참 답변을 곤란해하는 편인데 뭐 일단 4천은 넘어가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단을 여는 가장 큰 힘은 계속 오늘 반복해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결국 KBS 사이클이 가이던스가 올라가야 된다. 네. 그게 내년 상반기에 상단을 굉장히 결정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최소한 저는 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 떠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우 강할 것이다. 상반기 이후에는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전체적으로 뭔가 아까 말했지만 KBS 어떤 증가율 자체가 좀 주춤할 여지도 있고. 네, 반도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게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력 같은 것도 관련되는 거고 모든 게 관련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이 여러 가지 이번에 무역 협상이 마무리된 뒤에 정말로 구체적인 소위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들어가냐는 거겠죠. 알다시피 현재까지 뭐 미국에서 계속 가스를 외국에 팔고 싶어 하는데 지금이야 뭐 루지애나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알래스카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 필요해서 한국과 일본에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건데 그러한 투자들이 정말로 구체화된다. 그러면 또 다른 또 투자 사이클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투자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이 이미 그러한 정책에 화두를 던져놨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재정 적자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규모가 너무 크거든요. 늘릴 수 있는 거는 명목 GDP를 키워서 GDP 대비 소위 적자 비율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명목 GDP를 키우는 방법은 투자입니다. 소비가 아니라. 그래서 미국 경제가 소비 위주로 움직이는 줄 알고 계시지만 어쩌면 올해 들어서 투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어요. 결국 그 사이클로 간다면 한국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아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갈라지는 과정에서 한국이 제조업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EPS가 더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5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주당 순이익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방향성이 되려면 그 전에 먼저 그 이익이 좋아지려면 매출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매출이 잘 나오려면 투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투자 사이클에 한국 기업의 매출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러한 것들이 좀 가시화되는 구간이 내년 상반기까지이기 때문에 아하. 상당히 그때까지는 강력한 장이 연출될 확률이 높고 그 뒤에 만약 근데 제 기대와 달리 뭐 AI 투자 사이클도 좀 주춤해지고 트럼프도 갈수록 힘을 잃어서 그냥 공수표가 돼버리면 시장은 또 그거에 바로 반응해서 무너질 수도 있겠죠. 아직은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보고 있고 네. 전자의 투자 사이클이 강력해지는 그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년에 또 미국은 11월에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S&P
500 지수도 계속 올라가는 이유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 변수가 뭐일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차 소장님, 일단은 환율이 어떻게 될까? 네. 자, 환율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이제 이례적이죠. 주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보통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는 원화가 강세로 가져야 되겠죠. 그런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화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또 엔화가 좀 약세를 또 보이고 있다 보니까 같이 동조화 현상에 따라서 원화가 또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면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달러 강세에 따른 영향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3,500억 달러 이거 지금 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3,500달러를 이제 돈을 주고 나면 우리 원화 환율은 아주 치솟아 버리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은 상당 기간 지금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1,400원이 넘어섰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좀 보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1,430원 처음에 찍었을 때 엊그제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을 한번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낮춰놨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데 자 환율은 조금 아직 당분간은 내려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요 한마디는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히려 이건 제 100% 제 뇌피셜입니다만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수밖에 없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그거는 환율이 높은 게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산 게 7만 전자인데 7만 전자에서 지금 10만 전자 왔으니까 개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투자자가 그렇게 샀으면 단순 계산으로 한 30%씩이 났겠죠. 외국인들은 환차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25%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난 거예요. 1,480원부터 샀기 때문에 1,400 지금 30원이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25%밖에 수익이 안 난 거죠. 그러면 내가 외국인 투자자라면 외국인들의 자금과 시간이 있다라면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삼으로써 그 환에 대한 평균 단가를 높여버리는 거죠. 안 빠져나가고 있을 것이다. 예, 빠지질 않는 거죠. 지금 이제 상대적인 수익률이 낮으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워낙 강세로 돌아서게 된다라면 환차 이익을 보는 구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 머무러도 환차 이익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높여놓으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그때부터 수익을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환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것이 결코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고 외부적인 환에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국한해서 본다라면 이것이 지금 결코 나쁜 현상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고 있으니까. 그러네.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사고 있는 상태고 오늘도 5천억 샀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저는 오히려 좀 나중에는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외국인 투자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부분이고 또 거시경제로 본다면 또 고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건데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항상 보는 경제 방송에 나오는 내용이 이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은 뉴욕 증시도 굿뉴스, 우리도 굿뉴스가 되는데 이 금리가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국내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하겠죠. 부동산 때문에 결국 뒤로 미루는 거기 때문에 아마 10월 인하를 많은 채권 시장 종사자들은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저는 연내 노컷 가능성도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의 연준이 열릴 텐데 이제 뭐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도 없고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결국 미국의 연준을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유 하나입니다. 유동성을 풀 거냐.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좀 기대 요인이 되고 있는 거는 결국 QT를 종료 선언을 했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또 하나의 유동성 보강의 신호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유동성을 서로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왜 멈추기가 쉽지 않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서로 쪼개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돈들이 전부 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돈은 어떤 형태로 나가는 거냐면 재정으로서 돈이 나가는 것도 있고 중앙은행 정책으로서 나가는 것도 있고 투자로. 네.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이러한 소위 유동성 팽창이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그렇게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전에보다 연준 열려도 별로 사람들 관심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예견되는 거는 파월이 아무리 얘기를 한들 내년이 되면 뭐 아서 번스의 재림일 것이다. 온갖 비판이 있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될 것이고 그 연준 의장은 결국 행정부의 어쩌면 가장 수건 산업 미국채 금리를 잡는 데 쓰지 않을까요, 돈을?
그러면 그 잡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 이거는 좀 앞서간 얘기니까 뭐 전혀 논의된 건 없지만 뭐 휴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기차 사줄 곳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러한 시나리오마저도 나올 수 있다는 거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내년 상반기에 연준 의장이 좀 정해질 때까지의 시나리오가 매우 매력적일 수 있는 거예요. 유동성 측면에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어쩌면 기점으로 봤을 때 유동성 부분에서는 연준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아니, 지금 윤주호 평론가 말씀을 듣자면 또 연준의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이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제한적일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닉슨 시대에 와서 먼저 우리가 가장 최악의 연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발언권이 없었잖아요. 그걸 어렵게 수많은 볼커 이후에 많은 연준 의장들이 연준의 독립성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왔는데 허무하게 어찌됐든 간에 최근의 연준의 흐름은 파월 이후의 그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슈는 바로 해외 변수입니다. 미중 관계. 사실은 우리 정치에도 미국 정치에도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네. 미중 충돌이 빚어지면은 또 주식이 또 폭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마침 이 미중 정상회담이 에이펙으로 우리 또 한국에서 경주에서 열립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의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차 소장님, 미중 정상회담이 미국 또는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9일 날 한미 정상회담, 30일 날 미중 정상회담, 네. 그다음에 31일 날 한중 정상회담이 현재 지금 예견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빅 지금 이벤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비중 축소를 보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에이펙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두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제 틱톡을 미국에 넘기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좀 방문해 달라 그런 조건도 달았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꿈쩍을 안 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명분이 필요했었다라고 보고 그 명분이 중요한 에이펙 회담이 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두 정상이 만나는데 아무런 어떤 내용 없이 만날까요? 그렇죠. 특히 더군다나 두 정상이 만나기로 했다라면 어느 정도는 뭐 서로 간에 단순하게 악수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가장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 첨단 반도체, 히토리 문제, 그다음에 사소한 대두 문제, 결코 사소하지 않은 대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숫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 방안으로 가는 방향을 잡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딱 지금 여기서 히토리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딱 끝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명분을 바탕으로 에이펙이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두 정상이 만났으면 어느 정도 선에 있어서 서로가 출구를 모색하지 않을까. 오히려 쫓기는 쪽은 저는 트럼프 쪽이다라고 봐요. 왜 이렇게 보냐면 앞서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놓친 노벨 평화상을 또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내년 이맘때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중간 선거까지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정권 말기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미중 간의 갈등을 끝내야죠. 지금 그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를 잡아왔는데 미중 간의 갈등을 잡지 못하면 물가를 못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간 선거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 북핵 문제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분명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트럼프가 많이 양보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뭔가의 돌파구를 하기 위한 그동안 관세에 대해서 유예해왔던 것들을 언제까지 뭐 끝내겠다라든지 이런 선언적인 발표가 나온다라면 세계적인 글로벌 증시는 한번 세게 우상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우상향하지 않을까. 자, 윤재평론가께서는 29일 한미 정상회담, 30일 미중 정상회담, 자 31일 금요일 증시 열리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31일 우리 증시, 뉴욕 증시, 또 상하이 증시, 항생 지수 어떻게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실 고민을 좀 했던 주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에이펙은
선반영된 협상 기대가 오히려 우려 요인이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빈손으로 가겠냐 하고들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뭐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앞서 반영됐다 보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게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장을 이끌어간 것은 무역이 아니라 AI KPX 투자였어요. 그게 결국 29일에 빅테크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후의 가이던스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오히려 그게 힘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29, 30일 매우 중요한데 저는 뭐 무역 협상을 갖고 시장이 여기서 그걸 갖고 지금 달려왔다 보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오늘처럼 둘이 만난다고 해서 힘이 된 건 맞지만 계속 반복되지만 그렇다면 무역 관련주들이 올랐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하. 지금 올라온 거는 글로벌하게 AI KPS 관련주들이 올라온 겁니다. 결국 시장을 이끈 주도의 힘은 이거였기 때문에 반도체, 전력, 뭐 그쵸. ESS. 그렇죠. 네. 그게 30일 날 어떤 식으로든지 좀 방향성이 나와줘서 상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정상회담에서 뭐 지금 기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둘이 만나면 뭔가 나올 거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갖고 시장이 촉매제가 돼서 튀어오른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로서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느냐 타결되지 않느냐. 여기는 이제 뭐 우리 마스가 조선도 관련돼 있는데 이게 타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식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쭉 뭐 여러 날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거의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영향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그 대신 이제 에이펙까지의 변동성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반대로. 왜냐하면 어떤 그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 간헐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원래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뭐 멱살잡이까지 간다면서요. 뭐 그런 정도까지 그 이제 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나중에 웃으면서 악수를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결국 지금 나오는 얘기는 3,500억 달러도 1,500억 달러는 이제 지급 보증이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연간 한 200에서 250달러씩 지급하는 걸로 이제 엊그제 또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 부분도 완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언젠 이제 결국은 타결점을 향해서 가긴 하겠지만 우리가 관세가 25%냐 15%냐는 에 의해 부분들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라리 25%라도 관세가 땅땅땅 때려지고 나면 시장은 또 거기에 적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증시에는 선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에 더 오히려 불을 지피는 산소 공급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로 뭐 자동차도 있고 또 종목별로도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윤평동님 지금 대통령실발 이야기는 갈 길 멀다.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도 시간 걸릴 것이다. 조금 이 나오는 발언의 내용을 보면 또 순탄치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주로 어떤 종목에 영향을 줄까요? 자동차죠. 아, 그것만 아니면 자동차는 아까 말했지만 배당 분리과세 쪽에 모멘텀도 있고 회사의 기업 가치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 있지만 만약 이게 앞으로 몇 개월 더 진행되면 분명히 실적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하게 자동차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끼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감으로 뭐 아니야 서로 협상 전략일 뿐이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선 항상 우리 투자를 할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현재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생겼다면 저는 있는 그대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에이펙 때는 만나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때도 안 끝나면 그럼 다음은 언제를 기점으로 삼는 거죠? 하나의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불확실성이 거쳐야 예. 그래도 온기가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건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현장과 또 뭐 이론을 다 양수 겸장으로 다 알고 계신 두 분이시니까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참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금은까지 다른 뭐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것도 자산 폭등의 시대가 열려 있고 비트코인도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일각에서는 또 뭐
7만 불까지 내려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참 여러 정보들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자, 개미 투자자들 또 우리 2030 MZ 세대들 특히 또는 노후 자금을 생각하는 분들 어떤 투자 기준을 가져가야 될까요? 먼저 차 소장님부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모든 자산이 다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금, 주식, 부동산 이거 다 올라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윤지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이화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종이화폐로 표현되는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투자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부동산은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비트코인은 살짝 우리나라 기준으로 1억 7천에서 지금 1억 6천대까지 좀 떨어졌죠. 조정을 좀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자산 중에 주식, 금, 비트코인 중에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저점 매수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한 80만 원을 찍고 지금 70만 원대까지 좀 다시 밀린 것으로 제가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그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냐면 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세가 65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60만 원과 80만 원 사이에 18%가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우리나라 가격이 글로벌 가격 대비 다르거든요.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금 가격은 저는 우상할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많은 나라들이 보도된 자료에 비하면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이 달러 보유량을 초과해 버렸거든요. 예.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그럼 어디가 매수 시점이냐? 김치 프리미엄이 가장 축소됐을 때 60만 원대 후반대 오면 오히려 맞고 튀어버립니다. 이 과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금 가격이 우상이지만 우린 지그재그로 움직여요. 근데 지금 이제 지그재그로 움직였다 꺾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꺾이는 시점이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졌을 때 매수를 하면 김치 프리미엄이 벌어져 버립니다. 요게 금에 대한 저는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주식은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4천 포인트를 넘어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식에 있어서 대형 우량주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투자 가능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다른 중앙은행과 다르게 왜 금 보유를 안 하냐라는 또 지적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윤평동께서는 투자자들 어떤 염두에 둬야 될까요? 뭐 자신의 재산 상태부터 보셔야겠죠. 만약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면 부동산 비중은 좀 줄여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고요. 저도 부동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 그 자산을 약간은 결국 유동화시킬 수 있는 자산, 뭐 주식이라던가 이쪽으로 좀 옮기는 게 일단 그게 우선일 것 같고요. 아까 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금을 갖다가 내 투자에 전액을 갈 수는 없잖아요. 인플레 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일부 정도 가져가는 거는 계속 갑니다. 계속 강조드린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아까 차 소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 시대에 왔기 때문에 투자는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한다는 거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좀 짜는데 최소한 주식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실지요? 자, 10월 24일 금요일에 준비한 KBS 열린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윤지호 경제평론가, 차영주 와이저 경제연구소장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